사기꾼이 아니었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같은 동네 살면서 가끔 얼굴 보던 사돈이었습니다. 그 사람 말만 믿고 퇴직금을 넣었습니다. 계약서도 안 읽었습니다. 가족이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믿었던 사람에게 인생을 맡겼던 한 노인의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올해 73입니다. 32살 때부터 한 회사에서 41년을 일했습니다. 중간에 한 번도 회사를 옮긴 적이 없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저녁 8시에 퇴근하고 주말에도 종종 나갔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일했냐고요?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그게 제 삶이었으니까요. 가족 먹여 살리고 애들 대학 보내고 집 한 채 장만하고 그렇게 41년이 지나갔습니다. 퇴직하던 날 퇴직금 통장을 받았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회사가 준 퇴직금이었습니다. 금액은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2억 3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적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돈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남은 인생을 살 수 있는 돈. 저한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거창한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은행에 1억 정도 넣어두고 이자로 생활비를 보태고 나머지 1억은 혹시 모를 병원비로 남겨두고 배우자랑 여행 한번 다녀오고 손주들 용돈도 좀 주고 그렇게 조용히 살 생각이었습니다. 큰 욕심은 없었습니다. 고급 차를 사고 싶지도 않았고 해외여행을 매년 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남에게 손 안 벌리고 자식들한테 짐이 되지 않고 그렇게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몇 달은 참 좋았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도 되고 산책도 하고 오래된 친구들도 만나고 이제 좀 살만하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 인생이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마 30년도 더 된 것 같습니다. 제 아내 동생의 처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남댁의 오빠가 되는 거죠. 명절 때마다 만났습니다. 집안 경조사 때도 만났습니다. 처음엔 그냥 인사만 하는 사이였습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그래 잘 지냈나?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동네라 명절 때 만나면 술을 한두 잔 하게 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고 형님 평소에도 한번 만나요. 그렇게 해서 가끔 만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참 좋았습니다. 말을 잘 들어줬습니다. 제 퇴직 이야기를 할 때도 끄덕끄덕 들어주고 형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나이 들면 알잖습니까?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퇴직하고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 사람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해요. 별 생각 없이 나갔습니다. 형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뭐 그냥 그렇지. 할 일도 없고. 퇴직금은 어떻게 하셨어요? 은행에 넣어뒀지 뭐. 그때 그 사람이 슬쩍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형님 요즘 은행 이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글쎄 한 3%? 에이 형님 요즘 1%도 안 돼요. 저는 몰랐습니다. 은행 이자가 그렇게 낮은 줄. 1억을 넣어도 1년에 100만 원도 안 된다는 거네? 그렇죠. 요즘 그래요. 그 사람이 말을 이었습니다. 형님 제가 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귀를 기울였습니다. 부동산 관련 사업인데 투자금을 받아서 땅을 사고 개발해서 수익을 나누는 거예요.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데 1년에 최소 15%는 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손해본 사람이 없어요. 15%? 1억을 넣으면 1년에 1,500만 원. 은행보다 10배 넘게 많은 돈이었습니다. 그게 진짜야? 형님, 저보고 그런 말씀하세요? 그 사람이 약간 서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이미 5천만 원 넣었어요. 작년에 받은 수익만 700만 원이에요.
통장을 보여주는 듯 이거 보세요. 여기 입금 내역. 실제로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개발 수익금 700만 원. 정말로 찍혀 있었습니다. 근데 위험하진 않아? 형님, 저 봐요. 제가 형님한테 위험한 거 추천하겠어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가족.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리고요, 형님. 그 사람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거 아무한테나 안 알려줘요. 형님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만 알고 있어라. 그 말이 저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럼 나도 좀 넣어볼까? 형님, 그러세요. 근데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다음 주면 모집이 마감돼요. 그래? 그럼 얼마 정도 생각하세요? 한 5천? 그때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형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5천으로는 수익이 크지 않아요. 그래도 이 나이에 이런 기회가 또 올까요? 최소 1억은 넣으셔야 의미가 있어요. 1억. 퇴직금의 거의 절반이었습니다. 1억은 좀. 형님, 제 말 믿으세요. 저도 추가로 더 넣을 거예요. 이 나이에 제가 형님한테 사기를 치겠어요? 그 말이 마지막 의심을 지워버렸습니다. 이 나이에 사기를 치겠어? 우린 가족인데. 그래, 알았어. 1억 넣을게. 잘 결정하셨어요, 형님.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1년에 1,500만 원이면 월세보다 많잖아. 이걸로 생활비 보태고 아내한테 옷도 사주고. 그렇게 저는 제 인생의 가장 큰 실수를 시작했습니다. 계약서를 쓴 건 일주일 뒤였습니다. 그 사람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사무실이라고 해봤자 작은 오피스텔 한 칸이었지만 벽에는 각종 인증서들이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게 계약서예요, 형님. 서류가 한 뭉텅이였습니다. 이거 다 읽어야 돼? 에이, 형님. 다 법적인 용어들이에요. 중요한 건 여기 이 부분이에요. 손가락으로 한 줄을 가리켰습니다. 투자금 1억 원. 예상 수익률 연 15%. 투자기간 2년. 여기만 확인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제가 미쳤던 것 같습니다. 계약서를 읽어야 했습니다. 한 줄 한 줄 천천히.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글씨가 너무 작았습니다. 돋보기를 안 가져왔습니다. 둘째, 그 사람이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면 미안할 것 같았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린 가족인데 뭘 그렇게까지.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의심하면 제가 그 사람을 못 믿는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형님, 여기 서명하시면 돼요. 사인을 했습니다. 도장도 찍었습니다. 잘 결정하셨어요. 1년 뒤에 형님이 저한테 고맙다고 하실 거예요. 통장을 건넸습니다. 1억 원이 들어있는. 그리고 첫 번째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입금 125만 원. 125만 원. 1억의 15%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125만 원. 정확히 약속대로였습니다. 여보, 여보. 배우자를 불렀습니다. 왜 그래요? 돈 들어왔어. 125만 원. 뭐? 어디서? 저번에 말했잖아. 투자한 거. 당신 그거 괜찮은 거 맞아요? 보라고. 딱 들어왔잖아. 아내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진짜네? 그날 저녁 아내한테 고기를 사줬습니다. 두 번째 달도 왔습니다. 125만 원. 세 번째 달도 왔습니다. 125만 원. 한 번도 늦지 않았습니다. 1,000원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심정이 어땠냐면 역시 사람 보는 눈은 아직 살아있구나. 그래, 이 나이에 사기를 치겠어? 친구들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야, 요즘 퇴직하고 뭐해? 그냥
집에 있지 뭐. 돈은 어떻게 해? 은행에 넣었어? 응. 뭐 그렇지.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은행보다 10배 넘게 많이 받고 있어.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랬거든요. 형님, 이거 다른 사람한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소문나면 저도 곤란해져요. 네 번째 달, 125만 원. 다섯 번째 달, 125만 원. 그때쯤 저는 완전히 방심했습니다. 아, 이건 진짜구나. 이 사람은 믿을 만하구나. 그 사람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야, 고맙다. 덕분에 잘 쓰고 있어. 형님, 제가 뭘요? 형님 돈이 일하는 거죠. 근데 말이야. 나 돈 좀 더 있는데 더 넣을 수 있을까? 지금은 마감이 됐는데요. 그래? 아쉽네. 그럼 형님 다음 모집 때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때 추가로 넣으세요. 그래, 꼭 연락해줘. 그날 저녁 배우자랑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나 잘했지? 뭐가요? 저번에 투자한 거. 매달 125만 원씩 들어오잖아. 그건 그렇긴 한데 처음엔 당신도 걱정했잖아. 근데 봐, 벌써 5개월째야. 그래도 조심해요. 뭘 조심해요? 이미 5개월이나 받았는데. 그래도 사람 일은 몰라요. 에이, 당신은 너무 걱정이 많아. 지금 생각하면 배우자 말이 맞았습니다. 사람 일은 정말 모르는 거였습니다. 여섯 번째 달, 125만 원. 일곱 번째 달, 125만 원. 그리고 여덟 번째 달, 매달 5일에 들어오던 돈이 이번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5일 아침,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안 들어와 있었습니다. 아, 오늘은 토요일이네. 월요일에 들어오겠지. 7일 월요일, 안 들어왔습니다. 8일 화요일, 안 들어왔습니다. 9일 수요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아, 형님. 안녕하세요? 그 사람 목소리는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이번 달 돈이 안 들어왔는데. 아, 그게요, 형님. 지금 회계팀에서 정산 중이에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래. 네, 길어봤자 일주일이에요. 걱정 마세요. 알았어. 그럼 기다릴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음 한편이 이상했습니다. 7개월 동안 한 번도 안 늦었는데. 근데 회계팀 정산? 그게 뭔 소리지? 하지만 저는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7개월 동안 한 번도 안 늦었잖아. 이번 한 번쯤은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저는 또다시 제 자신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아, 형님. 저번에 일주일이라고 했잖아. 그게 말이죠. 사실 이번 프로젝트가 조금 늦어지고 있어요. 늦어진다니? 토지 보상금 문제 때문에요. 원래 이번 달에 풀리는 건데 군청에서 서류 처리가 늦어져서. 토지 보상금? 네, 개발 사업은 원래 그래요. 행정 처리가 복잡하거든요. 형님도 아시잖아요. 관공서가 얼마나 느린지. 한 달만 기다려 주세요. 다음 달에는 2달치 합쳐서 드릴게요. 그래. 알았어. 형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직접 군청 가서 독촉하고 있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보. 왜요? 이번 달 것도 안 들어왔대. 뭐라고요? 토지 보상금이 늦어진대. 다음 달에 2달치 합쳐서 준대. 아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당신,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7개월 동안 잘 받았잖아. 그래도, 에이, 당신은 너무 의심이 많아. 개발 사업이 원래 그런 거래. 당신이 개발 사업을 뭘 알아서. 됐어. 다음 달 받으면 되잖아.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제가 화를 낸 이유는 아내를 설득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 자신을 설득하려는 거였습니다.
이상하지 않아. 괜찮아. 계속 그렇게 주문을 외우듯 다음 달이 됐습니다. 5일.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안 들어와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읽음 표시가 떴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다시 전화했습니다. 10번, 20번. 받지 않았습니다. 아니, 뭐지?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여보, 연락이 안 돼. 뭐라고요? 전화를 안 받아.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당신, 설마, 아니야, 아니야.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사고가 났거나? 1억이 어디 갔어요, 당신? 그날, 부부 싸움을 했습니다. 41년 결혼 생활에서 가장 심하게 싸웠습니다. 사흘 뒤, 드디어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형님, 죄송합니다. 그 사람 목소리가 힘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연락을 안 해? 형님, 지금 돈이 묶여 있어요. 묶여 있다니? 프로젝트가 중단됐어요. 중단? 왜? 환경 영향 평가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법원에서 소송 중이고요. 소송? 네. 근처 주민들이 반대해서. 그럼 내 돈은? 돈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형님, 돈은 있어요. 토지에 다 묶여 있어요. 소송만 끝나면. 소송이 언제 끝나는데? 모르겠어요. 뭐? 법원 일이 원래 오래 걸리잖아요. 1년을 넘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1년을 어떻게 기다려? 그럼 그동안 나는 어떻게 살아? 형님,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죄송하다는 말로 끝나? 형님, 저도 5천만 원 넣었어요. 저도 피해자예요. 뭐? 저도 돈 못 받고 있어요. 형님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도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 사람도 피해자구나.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거짓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믿고 싶었습니다. 그럼 소송은 잘 되고 있어? 네, 변호사도 고용했고 이번 달 말에 1차 변론이에요. 그럼 이번 달 말에 결과가 나와? 아니요. 그게 시작이에요. 시작.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형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래.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연락이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일주일 뒤엔 문자만 답했습니다. 더 지나자 문자에도 답이 없었습니다. 2달 뒤엔 차단됐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이게 사기라는 걸. 하지만 저는 끝까지 믿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의심하면, 인정하면, 그럼 제 1억이 정말로 없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계속 기다렸습니다. 소송이 끝나기를, 그 사람 전화가 오기를. 그해 추석이었습니다. 명절 때 만나면 그 사람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준석이 사돈은 왜 안 왔어요? 요즘 바빠서 못 온다네요. 연락은 되나요? 글쎄, 나도 요즘 통화를 못했어. 처남댁한테도 물어봤지만 오빠가 연락 두절된 지 한참 됐다고 했습니다. 전화번호가 바뀌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정말로 이거 사기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번호가 바뀐 걸 확인한 다음 날 경찰서에 갔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피해 금액이 얼마나 되십니까? 1억입니다. 경찰관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1억이요? 어떻게 사기를 당하신 건데요? 사돈이 투자하라고 해서
계약서는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계약서를 가방에서 꺼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한 번도 제대로 읽지 않았던 계약서를 경찰관이 계약서를 읽었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어르신, 네, 여기 보세요. 손가락으로 한 줄을 가리켰습니다. 본 투자는 원금 보장이 되지 않으며 투자자 본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집니다. 뭐라고요? 원금 보장이 안 된다고 적혀 있어요. 그럴 리가. 15% 수익을 준다고. 여기도 보세요. 다른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수익률은 예상치이며 보장되지 않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어르신, 이게 법적으로는 투자 계약이에요. 사기가 아니라고요? 계약서에 다 명시되어 있거든요. 원금 보장 안 된다고, 수익률 보장 안 된다고. 그럼 제 돈은? 민사로 가셔야 합니다. 형사 사건으로는 어렵습니다. 민사요? 네,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하셔야 해요. 소송 비용이 얼마나 되는데요?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최소 몇백은 들어갈 겁니다. 몇백? 돈을 찾으려면 또 돈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승소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재산이 없으면 못 받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경찰관이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계약서를 읽었어야 했는데 왜 그때 안 읽었을까? 왜? 집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사람 이름을 검색해 봤습니다. 뉴스 기사 하나가 나왔습니다. 투자 사기 의혹, 피해자만 15명. 손이 떨렸습니다. 기사를 열었습니다. 개발 투자 명목으로 총 12억 원을 모집한 후 피해자들과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6, 70대 시니어층으로 피의자와 친분이 있는 지인들이었다. 초기 투자자들에게는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여 신뢰를 쌓은 뒤 후기 투자자들의 돈으로 이를 충당하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폰지 사기.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받았던 7개월치 125만 원. 그건 제 돈이 불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중에 넣은 돈으로 저한테 준 거였습니다. 나는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였구나. 그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아무개 씨한테 투자하신 분이세요? 네, 그런데요? 저도 피해자입니다. 기사 보고 연락처 찾아서 전화 드렸어요. 아, 혹시 피해자 모임 있는 거 아세요? 모임이요? 일주일 뒤 카페에서 피해자들을 만났습니다. 모두 15명. 한 명 한 명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8천만 원 넣었습니다. 애들 대학 등록금이었어요. 저는 5천만 원. 암 수술하고 받은 보험금이었습니다. 저는 1억 2천.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넣었어요. 모두 그 사람을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친척, 고향 친구, 교회 형제. 그 사람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맞아요. 착했는데. 우리를 속일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때 한 분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 사람은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게 진실이었습니다. 며칠 뒤 그 사람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주도에 숨어 있다가 신고로 검거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재산 조회 결과 통장에 남은 돈은 200만 원. 집도 없었습니다. 차도 없었습니다. 12억이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도박이었다고 합니다. 카지노와 주식 투자로 암호화폐로 모두 날렸다고 합니다. 재판을 받으러 가는 날
법정에서 그 사람을 봤습니다.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얼굴은 늙어 있었습니다. 잠깐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사람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게 다입니까? 제가 도박 빚을 갚으려다 보니 변명이었습니다. 끝까지 변명이었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5년. 12억을 날린 대가가 5년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섰습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함께 나왔습니다. 모두 조용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울고 있었습니다. 5년 살고 나오면 끝인가요? 우리 돈은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돈은 어떻게든 되겠지. 일을 하면 되고, 자식들이 도와주면 되고. 근데 눈물이 났습니다. 사람을 믿었던 내가 너무 부끄럽네. 돈보다 더 아픈 건 사람을 믿었던 내가 너무 부끄러웠다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못한 게 아니었습니다. 의심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의심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그게 제일 큰 실수였습니다. 그 일이 있고 2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는 75입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서 경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경비실에 앉아서 차량 출입을 체크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지나갑니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일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니까요. 다만 이 나이에 다시 일해야 한다는 게 조금 서글플 뿐입니다. 아내와는 아직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많이 싸웠습니다. 어떻게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해? 나도 몰랐어. 계약서는 왜 안 읽었어? 한 달 정도 말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도 힘들었겠네요. 미안해. 이제 그만해요. 지나간 일이에요. 그날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41년 결혼 생활에서 배우자 앞에서 처음 운 날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는 아직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빠, 왜 경비 일해요? 운동 삼아 하는 거야. 그래도 걱정 마. 아빠는 괜찮아. 괜찮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습니다. 자식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가끔 피해자 모임에 갑니다. 모두들 비슷하게 살고 있습니다. 다시 일을 하거나 자식들한테 도움을 받거나 한 분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울증이 심해지셔서 가족들은 그냥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분이 왜 돌아가셨는지. 그날 모임에서 모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저처럼 되지 않았으면 해서입니다. 사기꾼은 낯선 사람이 아닙니다. 뉴스에 나오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는 사람, 여러분이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사기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사람 말 앞에서 정말로 의심할 준비가 되어 계신가요? 계약서를 읽어보셨습니까? 한 줄 한 줄 천천히.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물어보셨습니까? 너만 알고 있어라. 이 말을 들으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빨리 결정해야 한다. 이 말을 들으면 절대 결정하지 마세요. 나도 돈 넣었어. 이 말도 믿지 마세요. 저도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의심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의심하지 않는 게 나쁜 겁니다. 만약 이미 당하셨다면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사람을 믿은 게 잘못이 아니라 사람을 속인 게 잘못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조심하세요. 여러분의 노후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퇴직금은 다시 벌 수 없습니다. 의심하세요.
가족이라도 친척이라도 오래 알던 사람이라도 돈 이야기가 나오면 의심하세요. 그게 여러분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저는 아직도 일합니다. 75의 나이에.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은 저처럼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